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를 딛고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헤드라인을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랠리, 미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1% 넘게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 반쯤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EPS 모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다만 이어지는 가이던스와 어닝콜에서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뤄지자 애프터마켓에서 1% 넘게 내린 채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다만 정규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견조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하자 국제유가가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WTI는 70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도 7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푸틴 대통령은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다라고 반박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사임하겠다라고 발표하자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5% 넘게 급등했습니다. 99,000달러를 돌파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차기 후보로는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코인베이스 CEO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크롬에 대해 강제 매각을 요청하자 구글의 주가가 5% 넘게 급락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연방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 대해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출 시한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알파벳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 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는 0.5%, 나스닥은 0.0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나스닥은 강보합권에 그쳤는데 알파벳의 주가가 큰 폭 하락한 여파로 보이죠. 간밤에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혼재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탄탄한 고용 시장을 반영했지만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올해 두 번째로 부진한 마이너스 5.5를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경기 선행 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는가 하면 10월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또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9,0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백악관이 가상화폐 전담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가상화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사임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에 잇따라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돌파가 낙관론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이젠 11월 내 10만 달러 달성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모습입니다. 미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0.36% 오르면서 4.42%까지 고공행진하는 중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장 1.6% 상승했습니다. 다만 5,000포인트 선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살펴보시죠.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스 스톰섀도우를 발사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ICBM을 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국제유가 덩달아 뛰었고요. 무려 2% 넘게 뛰면서 배럴당 $70대 선을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지수는 대체로 다 상승을 했지만 빅테크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만 소폭 올랐는데요. 애플 0.2%가량 소폭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0.4%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장에서는 상승했네요. 어제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냈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인지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수한 실적이 어디 가는 건 아니겠죠. 오늘 장에서는 상승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또 블랙웰 발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가 내년 1분기부터 엔비디아에 대항할 새로운 AI 칩을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차세대 AI 칩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오늘장 5% 가까운 낙폭을 그려냈는데요.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크롬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장에서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7%대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결국은 5% 가까이 급락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물론 알파벳만큼은 아니지만 2% 넘는 낙폭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이 EU로부터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로이터발 보도가 있었는데 그 여파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장 메타와 테슬라 역시도 1% 미만의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코인베이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오히려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엔 하락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여파로 보이는데요. 오늘장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7% 넘게 하락하면서 295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세로 상승 흐름 타고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오늘장에서 무려 16% 빠졌고요.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도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홀딩스의 주가는 오늘 7%가량 급등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 살펴봅니다. 1% 넘는 상승 그려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넷플릭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고 목표가 역시도 $1,000로 높여잡으면서 이 여파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종가는 897달러 선에 형성이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넷플릭스의 라이브 이벤트 그리고 사내 광고 기술 플랫폼 등을 성장의 촉매로 언급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가 복싱계의 전설 마이크 타이슨과 유튜버 출신의 복서인 제이크 폴 간의 경기로 동시 접속 스트림이 최대 6,500만 건, 평균 분당 시청자 수 1억 800만 명으로 역대급 흥행을 성공시킨 바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해당 경기가 역대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스포츠 이벤트로 넷플릭스가 라이브 이벤트를 위해서 글로벌적인 도달 범위를 대규모로 모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증명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도 월가는 넷플릭스의 목표가를 잇따라 높여잡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분석가들은 해당 경기가 압도적인 이벤트 생중계 시청률을 이끌어낼 능력을 넷플릭스가 증명해낸 것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800에서 $950까지 높여잡았고요. 제프리스 분석가도 목표가를 $800에서 $1,0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두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 주가가 오늘장 6%가량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부진한 여파로 보이는데요. 바이두는 47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클라우드 산업 성장세에 힘입어서 비온라인 마케팅 매출이 12% 증가한 11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두는 실적 발표에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광고 지출이 3분기에 약세를 보였고 중국의 9월부터 시작된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AI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이 바이두의 온라인 마케팅 스트림의 지속적인 약세를 상쇄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는 글로벌 재건주 전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얻고 있는데요. 특히 푸틴 대통령의 휴전 협상 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 재건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모듈러 주택, 건설, 인프라 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푸틴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발표한 걸까요? 네, 뭐 일단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조기에 종전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제 커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뭐 지금 대선 기간 중에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 본인이 당선이 되면 그 다음 날 뭐 종전을 시킬 것이다. 라고 뭐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표면적으로는 양측의 전쟁이 지금 계속 뭐 1000일 넘게 지금 이어지면서 뭐 사상자가 지금 뭐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인명이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이면에는 뭐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또 그런 얘기까지 같이 나올 만큼 일단 종전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종전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간의 지금 무력 충돌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재 뭐 여러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그 국경선에서 현재 이제 각국이 이제 전쟁하고 있는 그 선에서 지금 국경이 설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게 얘기가 되면서 좀 더 이제 보다 많은 이제 면적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측에서는 지금 이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허용을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에이테크임스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서 네, 그렇죠. 에이테크임스나 스톰쉐드 같은 그런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 같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군을 뭐 지금 참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뭐 공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핵탄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지금 이제 뭐 종전 논의는 아마 본격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제 1월부터 아마 그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 이런 종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이제 제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현재의 그 양국의 지금 이제 격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국경을 선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 한 4분의 1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4분의 1을 러시아 국경으로 지금 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전쟁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조건이었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침공에 대해서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안 하는 그런 이제 확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경 그러니까 서로 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1991년도에 독립했었을 때의 국경, 뭐 대표적으로 지금 뺏긴 4개 주와 그다음에 크림반도까지 같이 다 포함하는 지역을 반환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종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뭐 종전 협상이 계속 얘기가 되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작년도서부터 계속 종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재건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마 당분간에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해주신 나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던 명분이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었는데요.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옛 소련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서방 군사 동맹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위협이 안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표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 현재 정책 방향이 다른 기조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큰 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24시간이라는 부분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관련돼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에 대한 뭐 공식적으로 뭐 나온 그런 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안이 지금 일단 현재의 이제 그러니까 양국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선 중심으로 국경을 설정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완충 지역을 이제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완충 지역에 대해서 지금 관련돼서는 이제 국경을 지키는 건 우크라이나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나토, 그러니까 특히 미국은 직접적으로 군대를 안 보내고요. 유럽 내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이런 국경을 지키는 그런 안을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제 직접적인 그러니까 군인을 이제 파견한다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대해서 향후 20년 동안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할 건 아니고 한 20년 정도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20년 동안은 금지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뭐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붉게 표시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러시아 쪽 영토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지역이 이제 국경이 깔끔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중에서 일부는 아마 러시아가 아마 철군하는 조건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계속 이 정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가 계속 그 휴전을 얘기할 때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뭐 푸틴도 얘기했던 게 뭐 지금 한두 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재작년부터 전쟁 초기서부터 나왔었던 휴전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트럼프의 안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수긍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종전 협상에 참여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전체 국토의 이제 4분의 1을 러시아 쪽에 이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내부적인 반발도 상당히 좀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보면 약간은 좀 여러 가지 이제 변동수가 좀 있긴 합니다. 뭐 지금 전쟁 초기에는 뭐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강했었는데 지금 전쟁이 시작한 지 1000일이 넘으면서 전쟁에 대한 그런 피로감이 상당 부분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조기 정전에 대한 그런 이제 의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 중에 그러니까 일부 영토를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넘겨서라도 조기에 종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종전 찬성이 52%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넘게 빨리 전쟁을 끝내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조사했을 때 27%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양측의 협상 과정에서 많이 얘기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전까지는 아마 상당 시간 걸릴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당선인이 뭐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얘기는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영토를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그리고 향후에 이 전쟁에 따른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상이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지리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 계속해서 피로감이 커져가고 있는 부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건축, 갖은 세부 테마가 불어나서 점점 더 몸집이 불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 세부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재건축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섹터들이 지금 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지금 강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뭐 재건을 해야 되니까 건설이나 아니면 건설 기계 아니면 뭐 모듈러 주택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요즘엔 뭐 통신 뭐 이런 쪽까지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얼마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판단이 이제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실제 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재건에 관련돼서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올라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이제 어떻게든 뭐 간접적으로라도 뭐 발을이라도 조금 당겨져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다 이제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강한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요즘에 이제 움직이는 것 중에서는 뭐 우크라이나와 뭐 경제 협력 관련된 뭐 MOU나 아니면 뭐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했었던 기업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런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밀접한지 좀 세부적으로 좀 파악하시는 그런 이제 뭐 모습을 좀 보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장주라고 얘기하면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 네.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수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크라이나의 뭐 정치적인 그런 입김으로 인해서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뭐 정치적인 입김이기 때문에 실질적이 될 수 있는지도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삼부토건이 이제 삼부토건 회장이 대주주인 DYD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주로 해서 같이 묶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DYD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건설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건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화장품 판매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회사가
뭐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묶이는 게 맞는 묶여서. 거냐라는 것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건설 뭐 관련주로 해서 많이 묶여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해인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이제 건설 기계 회사, 그러니까 건설 장비를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수입하는 회사가 과연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뭐 요즘에 이제 대표적으로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건설 타설용인데 테크 프레이트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목재로 만든 거푸집을 스틸 형태로 이제 바꿔서 이제 하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국내 건설 회사가 뭐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면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과연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뭐 대규모로 이제 자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은행이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판단한 건 이제 4,68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재건을 위해서 이제 필요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지금 현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 자금을 그러니까 국제 여러 국가들한테 원조를 받거나 아니면 대규모 차관을 받아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대규모 이제 자금이나 아니면 차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우선권을 확보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근방에 있는 서방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자금 투여가 좀 더 용이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국내에서는 얼마만큼 자금을 투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재건 관련된 사업에서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수주할 수 있느냐와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뭐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이런 프로젝트를 이런 재건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그런 이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좀 기대하는 쪽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건설 기계 관련된 부분도 뭐 계속 이제 대규모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대규모 건설 인프라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뭐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장 점유율은 뭐 차지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농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농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농사를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뭐 농경 관련된 다시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농기계 관련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중저가의 이제 농기계 같은 경우엔 과거에 러시아에서 대부분 이제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서 수입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농기계 관련된 기업들도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진출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건설 기계라든지 농기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농기계 쪽에서도 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동과 TYM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뭐 과연 얼마나 오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 역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산주와 재건주 힘겨루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과 재건에서 지금 어느 쪽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역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죠. 그쵸? 재건과 방산.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을 얘기한다라는 건데 일단 뭐 그러니까 일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이 이제 그렇게 뭐 아직 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뭐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올해 내내 이제 좋은 그런 흐름을
종목들에 비해서 재건은 이렇게 이제 방산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재건에 관련된 얘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런 탄력은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이런 이제 기대가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종전이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재건과 관련된 부분에 연관이 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선별화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방산 관련된 그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이 종전이 된다라고 해서 동유럽 지역 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해소되는 것보다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동유럽 지역 내에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 일단 러시아에 대한 침공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보다도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뭐 루마니아와 같이 동유럽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 국방력을 지금보다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해당 지역 내에 방산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보다 많은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방산 관련주도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재건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방산주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약간 그 긍정성이 유효하다라는 판단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자, 재건주 이슈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휴전을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접근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미리 선취매를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 게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실까요? 일단 뭐 종전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만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국경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피해 보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이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상당 부분 좀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지연되긴 하겠지만 이런 이제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슈는 계속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관련돼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재건 관련주들이 뭐 당연히 뭐 상승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이제 또 이런 종전과 관련돼서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등락이 계속 엇갈리는 시간이 상당 부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제 뉴스에 따라서 등락이 나타날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수주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뭐 수주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선별화해서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상황, 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근데 이제 수주 가능성이 있는데 수주를 못했다. 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조금 이제 하락은 하겠지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종전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가능성으로 인해서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떠한 그 내용이 뭐 선취매로 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감에 따른 그런 리스크를 좀 감안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주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역시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겠습니다. 재건주의 편승에서 통신주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항공우주나 이제 연말로 가면서 배당에 관련된 매력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건 맞지만 일단 통신주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통신주는 아마 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네.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통신주가 이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우크라이나 내에서 재건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통신 인프라도 뭐 빠르게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 통신망의 뭐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파괴됐기 때문에 이걸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는데 아마 그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고요. 뭐 통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위성통신,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돼서 좀 강한 이제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저궤도 위성통신도 이제 상당히 기간이 있어야만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계속 이슈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통신주가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5G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이슈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에 매력은 있으나 조금 천천히 바라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취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집계돼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현재 시간 21일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6천 건 줄어든 21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22만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750명으로 전주 대비 3,750명 감소했습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월 3일부터 9일 기간에 190만 8천 건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보잉의 파업 영향이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가 마이너스 5.5를 기록하며 지난 1월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치 10.3에 비해서도 시장의 예측치 7.4에서도 7.4에 비해서도 크게 부진한 성적인데요. 해당 지표는 필라델피아 지역 기업의 경기 전반의 상대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수치가 0보다 낮을 경우 경기가 불황세임을 나타냅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은 조사된 기업 중 23%가 전반적으로 사업 활동이 전월보다 약화했고 58%는 전월과 같았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업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18%에 그쳤습니다. 신규 수주와 운송 지수도 전월보다 하락했는데 다만 고용 지수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10월 기존주택 판매가 396만 채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3.4% 급증했습니다. 시장 예측치인 395만 채, 전월 조정치인 383만 채를 모두 상회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증가하며 2021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런스 유는 주택 판매 시장이 최악의 침체기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고 물량이 늘면서 거래량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택 융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지만 곧 안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경제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비 0.4%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예측치인 0.3% 하락보다 0.1%포인트 부진한 결과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제조업 부문의 신규 수주가 경기 선행지수를 가장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허리케인의 여파로 제조업 근로시간이 작년 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주택 허가 건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의 경기 선행지수는 2.2%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앞선 6개월간의 하락세가 2%였으니 그보다 더 악화한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는 2026년까지 5년 임기를 채울 수 있었겠지만 내년 1월 20일까지만 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이후엔 트럼프 정권의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갠슬러의 SEC는 암호화폐 산업과 몇 차례의 분쟁을 겪은 바 있죠. 그의 SEC 산하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번번이 고배를 마셨었고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많은 가상자산 업체들은 제소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도 불화를 겪었죠.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가상화폐 컨퍼런스 비트코인 2024 현장에서 그가 재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갠슬러 위원장을 취임 첫날에 해고하겠다 이렇게 공표한 바가 있는데요. 갠슬러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결정한 내년 1월 20일은 트럼프 당선인의 첫 업무 개시일이기도 합니다. 한편 곧 공석이 될 갠슬러의 자리 외에도 SEC의 다른 4명의 위원 중 2명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새로운 SEC를 꾸려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펼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연내 10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현실화되다 못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9만 9천 달러까지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달 초만 하더라도 7만 달러 아래선에서 거래가 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당선 이후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 암호화폐 전담직을 신설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여기에 밤사이 갠슬러 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더해지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현지 시간 21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나의 인준이 트럼프와 벤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정치권의 실랑이를 오래 끌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트럼프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 잡고 준비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 과정에서의 인준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인선 강행 의지를 드러냈던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의 사퇴 발표 직후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그는 매우 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존중하는 행정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AI는 엔비디아를 통한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넘는 호실적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AI 시장의 핵심 분야인 데이터 센터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 폭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부분은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실적 상승 구간이 끝났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실적 성장세 둔화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는 0.76%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1% 넘게 빠지면서 좀 흐름이 아쉬웠습니다. 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2023년 2분기에 88%, 3분기에 34%, 4분기 22%, 2024년으로 넘어가 보면요. 1분기는 18%, 2분기 15%, 3분기 17%를 기록했습니다. 가이던스대로 4분기 375억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면 3분기보다 약 7% 성장에 그치게 되는 거고요.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증가율은 다소 떨어졌다라는 추세입니다. 실적 성장은 이어지고 있으나 크게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무려 195%나 넘게 폭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처음으로 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른 6월 18일 이후에는 8%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69배, PBR은 62배, PSR은 38배 등 이 지표를 보면 고평가 상태로 판단하기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으면서 투자 과열 신호가 가려진 측면이 있었다라는 분석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향후 AI 시장 성장세를 내다볼 수 있는 기준점 그리고 가늠 지점으로 여겨졌었던 만큼 매출 증가폭 하락을 감안하게 된다면 AI 열풍이 다소 식을 수 있다라는 분석 역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엔비디아의 실적을 최신 AI 칩 블랙웰이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고는 있는데 일단 HBM 공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블랙웰 판매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예상보다 이번 분기에 더 많은 블랙웰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4분기부터 6세대 HBM인 HBM3E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는 블랙웰의 최상위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HBM3E 12단 납품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엔비디아에서 나온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HBM3E 12단 퀄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블랙웰 등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HBM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가 4분기 AI 열풍을 다시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블랙웰 지원 가능성이 제기됐었던 만큼 그리고 그 과열 논란도 함께 했었던 만큼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HBM 공급 지원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호실적의 배경으로 데이터 센터용 AI 칩 수요 급증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꼽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30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총 매출의 87% 수준을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부터 최신 AI 칩 블랙웰의 생산과 출하에 나서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랙웰 차질 우려는 기우라고 보고 있고요. 블랙웰은 본격적인 생산 단계이고 3분기에 13,000개의 샘플이 공급이 됐습니다. 블랙웰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호퍼 매출 역시 QoQ 증가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고무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블랙웰 GPU 매출이 호퍼 시리즈를 상회할 전망이고요.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70% GPM 초반에서 대량 생산과 수율 개선으로 2025년 하반기 70% 중반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려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매출은 수출 규제 준수로 인해서 영향이 있긴 하지만 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어진 어닝콜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초과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젠 AI와 피지컬 AI가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추론 시장에서도 전 산업과 기업에서 추론이 일상화되는 날을 앞두고 있으며 추론의 일상화는 AI 수요를 다시금 업그레이드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는
언어 모델과 비슷하지만 물리적인 법칙과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산업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그루트 AI 도구 공개도 안심적이다라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은 광범위하며 거의 모든 AI 솔루션은 엔비디아를 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업을 막론하고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증권사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마감한 엔비디아는 0.53% 정도 오르면서 14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향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소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